네, 오늘 고성국 칼럼은 종북 주사파에게 민주주의 독점을 허용 말라입니다. 어제 그저께가 6월 10일이었습니다. 6월 10일. 60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기념일입니다. 이 60 민주화 운동은 그 민주화운동 재단, 민주화운동 기념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주관을 하는데, 물론 이제 정부가 참석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 민주화운동 기념재단이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뭐 타도 투쟁을 벌인 단체에 지원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는 단체에 지원금 보내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행사에 정부가 가야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래서 불참했습니다. 뭐 속 좁게 그러냐? 그거 아닙니다. 속이 좁고 안 좁고로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재단이, 거의 민주화운동 기념재단은 거의 대부분의 그 경상 경비와 활동비를 정부에서 지원받거든요. 정부에서 그렇게 지원받아서 수십 명의 그 일자리를, 직원들을 고용하고 사업을 하는 자가 정부를 상대로 투쟁한다는 단체한테 지원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자기부정이죠. 언어도단이죠. 저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완전히 혁신되고 환골탈태되어서 진짜 제대로 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로 바로 서기 전에는 우리 정부가 어떠한 지원이나 또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의 활동을 정당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부의 공식 참여 같은 것들은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자꾸 뭘 지원을 해야죠. 어쨌든 지금 그 60 민주화운동 기념을 하는 이 더불어민주당 종북 주사파들의 이 플래카드들이 곳곳에 나붙어 있는데, 보면 독재는 민주주의를 뭐 이길 수 없다는 등 뭐 이따위 문구들이 있습니다. 뭐 수십 년 전에 봤던 문구들을 다시 끄집어냈어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독재자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라는 거죠. 참 기도 안 찹니다. 자, 당장 60만 한번 살펴봅시다. 60항쟁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60항쟁이라고 하는 거, 60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당시에 직선제 쟁취 국민운동 본부라고 하는 것으로 집약됐어요. 지금에야 60민주항쟁, 60민주화운동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당시에 1987년 6월 10일에 그 투쟁은, 명동의 넥타이 부대까지 함께했던 그 투쟁은 핵심이 직선제 쟁취, 대통령 선거를 직접 국민이 하자고 하는 직선제 쟁취 국민운동 본부로 모아졌어요. 이게 6월 민주화운동의 주체입니다. 그러면 직선제 쟁취 국민운동 본부를 누가 이끌었는가? 김대중이가? 노무현이가? 문재인이가? 아이, 웃기는 소리. 김영삼과 기독교계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일반 시민들이었어요. 그 당시 김대중이는 정치활동을 하지 못했어요. 국내에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확인 좀 해보세요. 1987년 6월 10일 직선제 쟁취 국민운동 본부 때 김대중이는 아직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던 때 같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세력을 대표해서 김상현이 김영삼과 공동의장을 맡고 있었어요. 그러니 김영삼과 김상현 보세요. 그게 그 관계가 너무나 쉽게 빤히 보이잖아요. 누가 주도적이었던 것 같습니까? 김영삼이죠. 김영삼과 김대중이 함께해도 김영삼이 주도적으로 했을 텐데,
김대중을 대신해서 김상현이가 나왔는데 그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었는지는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김영삼이 주도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직책이 직선제 정치 국민운동 본부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이 대변인이었습니다. 일시적인 투쟁단체니까 국민들한테 그 지도부가 다 나가서 내가 누굽니다 떠들 상황도 그런 계제도 아니었어요. 국민운동 직선제 정치 국민운동 본부 대변인의 입장 발표들이 계속됐어요. 이 대변인을 누가 했냐? 임명진 목사가 했습니다. 그래서 87년 6월에 있었던 6월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직선제 정치 국민운동 본부는 상임의장 김영삼, 대변인 임명진, 이 라인이 주도한 거예요. 그렇다면 민주화의 큰 변곡점을 넘은 것이 6월 민주항쟁이고 6월 민주화 운동이죠.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것이 직선제 정치 국민운동 본부라면, 그리고 그 직선제 정치 국민운동 본부를 이끌었던 실질적인 리더가 김영삼과 임명진이었다면, 그러면 민주화의 적자, 민주화의 정통성은 어디한테 있는 겁니까? 그들은 지금 90년대 이후에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동안 이 잘못된 이분법을 가지고 우리가 현대사를 보아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잘못된 이분법. 뭐냐? 자유파 보수는 산업화를 하고 저 주사파 그것들은 스스로 진보라고 부르는 이것들은 민주화를 한 것처럼 잘못된 이분법이 통용되어 왔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제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타협해야 될 때다, 뭐 이런 소리들을 합니다. 그거 웃기는 소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종북 주사파는 처음부터 반민주 세력이었습니다. 이 종북 주사파의 뿌리가 김일성이 하고 박헌영이 아닙니까? 이것들이 언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처음부터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들었지. 김일성이가 언제 자유민주주의자였습니까? 박헌영이가 언제 자유민주주의자였습니까? 이것들은 처음부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뒤집어 엎으려고 획책했던 자들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온갖 반란을 일으키고 전쟁까지 일으킨 자들이에요. 그 김일성이 박헌영이의 후예들이에요. 지금 종북 주사파들이라고 하는 게. 전술적 필요 때문에 민주주의 운동을 하는 외양을 잠깐 뒤집어 썼을 뿐이에요.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본대, 종북주사파, 이 종북주사파들의 배후에 있는 김정은 집단, 이것들은 단 한 번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운 적이 없는 자들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운 적이 없는 자들이에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전복시키기 위해서 암약했던 자들이에요. 왜 그 자들에게 민주주의를 마치 그 자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독점을 허용해 왔냐 이 말이에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는 자유민주주의 운동 기념사업회여야 됩니다. 인민민주주의 운동 기념사업회여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는 자유민주주의 운동 기념사업회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를 획책해왔던 종북주사파들을 척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를 독식해왔던 지선이라든지 그 이전에 함세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종북주사파로 주체사상으로 공산주의로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임시적으로 민주주의라는 외양과 탈을 썼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종북 주사파에게 민주주의라는 말에 독점을 허용하지 말라. 저것들은 민주주의자들이 아니다. 저것들이 일시적으로 민주주의에 위장하고 탈을 쓸 수 있다. 실제로 저것들이 추구하는 것은 인민민주주의, 다른 말로 공산주의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는 누가 여기까지 발전시켜 왔는가? 우리 자유우파가 그렇게 해온 것이다. 따라서 제발 사실과 맞지 않는 잘못된 이 이분법, 자유우파는 산업화, 좌파는 민주화, 둘이 손잡아야 된다. 이따위 얼토당토 않은 이런 양비론 비슷한 이런 이분법에 더 이상 속지 마라. 근대화도 산업화도 자유민주주의도 민주화도 다 우리 자유파가 여기까지 만들어 갖고 온 것이다. 저 종북 주사파들은 건국도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도 반대하고 민주화 산업화도 반대하고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부정하고 무너뜨리려고 획책해온 자들이고 지금도 획책하고 있는 자들이다. 저들에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고귀한 명칭 사용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 저들이야말로 뼛속 깊이 반민주주의자들이다. 그러니까 저것들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김정은의 세습 독재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전 관련해서 우리 자유우파가 그동안 일종의 민주화, 민주주의에 대한 무슨 컴플렉스, 빚진 것 같은 느낌, 이런 거 갖고 있었다면 그거부터 털어내자. 사실이 그렇지 않다. 우리 자유우파가 아니었다면, 우리 자유우파가 대한민국의 주류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면 근대화 산업화도 없지만 자유민주주의도 없었다. 건국에서부터 산업화를 거쳐서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은 온전하게 우리 자유우파 대한민국 주류 세력의 역할과 그 성취다. 이 점에서 우리 자유우파부터 좀 더 당당해지자. 예,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 농막 재론, 농막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뜨거운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 농림부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뭔가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보완책 때문에 더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는 농막 이용의 합리적 접점이라는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했습니다. 정부의 농막 규제, 이거 과잉 규제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감사원에서 강원도 홍천군 등 20여 개 지방자치단체 관내 농막 33,140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17,000여 개는 기존의 농막으로 잘 이용되고 있는데 절반쯤 되는 다른 17,000개가 불법 증축이나 전용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고, 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농림부가 어떤 형태로든 규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농림부의 규제가 시대에 맞지 않고 행정 편의주의 탁상행정으로 진행되면서 획일적이고 과도한 규제라고 하는 지적과 항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주말을 활용해 소규모 텃밭이나 가꾸겠다고 하는 도시인, 그리고 귀농을 생각하는 예비 귀농인 귀촌인들 사이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의 농지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이 무려 2,830건이 올라왔는데 절대 다수가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고 농림부를 지탄하는 댓글들이었다. A씨, 나이 들고 명퇴한 분들이 주말 농장으로 이용하는 농막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지. 이렇게 거꾸로 규제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 B씨,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서 전부 범법자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을 해달라. C씨,
맞지도 않는 법으로 농사 짓는 사람 옥죄지 마세요. 네, 농림식품부도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뭐 이런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수정 보완된 방침이 나왔어요. 수정 보완된 방침 한번 보겠습니다. 농림부의 수정 방침 지난 8일에 내놨는데, 주거 목적의 야간 취침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게 원래 규제였잖아요. 그런데 농작업과 관련한 야간 취침은 허용하겠다 이랬어요. 제가 그랬죠. 야간 취침 허용 안 한다고 하는 농림부의 규제가 나왔을 때, 야, 농림부 직원들 전국에 18만여 개의 농막 매일 밤 다니면서 누가 사람이 자고 있나 안 자고 있나 등불 들고 다녀야 되겠네. 전등 들고 다녀야 되겠네.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농사 짓다가 거기서 자는 것은 괜찮다. 그런데 무슨 농사 짓지도 않는데 거기서 별장처럼 이용해서 자는 것은 안 된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래야 되겠네. 비춰보고 사람이 있으면 깨워야 돼. 농사 짓다가 주무시나요? 아니면 그냥 놀러와서 주무시나요? 물어봐야 돼. 자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그걸 판별을 해? 옆에 농기구 놓으면 농사 짓다 자는 거예요? 그러면 다 농기구 사다 놓지. 그러면 삽 한 자루 갖다 놓으면 되잖아. 어떻게 국민은 21세기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농림부 이 공무원들 하는 짓들은 어떻게 19세기 18세기를 자꾸 퇴행하냐고. 그러니까 자는 사람, 농사 짓다가 자는 사람하고 그냥 별장처럼 이용하는 사람을 구별하겠다? 이게 가능한 얘기고 말이 되는 얘기냔 말이야. 당연히 잠자는 사람 깨워서 농사 지었는지 물어볼 것이냐, 이런 비판들이 본물 터져도 터져 나오죠.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간 태운다는 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아니, 일부 우리가 보기에도, 또 농막을 지어서 이용하는 분들이 보기에도, 야, 저건 좀 심하다. 농막이라고 해놓고 나서 저렇게 증축하면 어떡하냐. 농막이라고 지어놓고 저걸 대규모로 저렇게 펜션처럼 이용하면 어떡하냐. 농막 사용자들도 그런 것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저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 빈대들이지 그건. 빈대들은 골라가면서 때려 잡으면 되지. 농막을 처음에 이것들이 농림부가 규제할 때, 규제안을 발표했을 때, 그리고 지금 국민 의견 듣고 있잖아요. 농막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겠다면서 잠시 누울 공간마저 없애버리는 식으로 비현실적 규제를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농막에 이 잠자는 휴식 공간은 4분의 1로 제한한다. 농막 자체가 6평이에요. 6평 이하예요, 농막이. 근데 4분의 1이면 어떻게 됩니까? 6평에 4분의 1이면 1.5평입니까? 1.5평이면 제가 옛날에 저 서대문 구치소에서 혼자 독방 살던 그 높이예요. 그 넓이야. 그거보다 약간 커. 그래, 농막이라는 감옥에 가두겠다는 겁니까, 국민들을? 농막 6평인데 그 안에 1.5평만 누울 수 있는 공간이야. 농림부의 그 규제에 따르면 그래요. 농막에 친구가 놀러 왔어. 야, 너는 나는 저기 1.5평에서 누워 잘 테니까 너는 그 나머지 4.5평짜리에서 너 누우면 안 된다. 누우면 걸려. 앉아서 자. 이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화장실 한 칸 정도밖에 안 되는 공간에서 어떻게 휴식을 취하냐. 이런 댓글들이 커뮤니티에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저 말이죠. 이 농림부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전근대적인 이 탁상행정으로 규제를 해가지고 국민들 엄청 화나게 만들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비판하게 만들려고 이 짓을 하나.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 안 찍게 만들려고 이 짓을 하나 지금. 의심스러워요.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발상을 규제랍시고 내놓습니까? 말이 안 되니까 고장 내놓는 게 농사 짓다가 자는 것은 허용한다. 농사 짓다가 자는 건 허용한다. 이제 농민들 말이죠. 진짜 농사 짓다가 농막에서 잠깐 주무실 때도 발 씻고 주무시면 안 돼. 이것들이 발 검사도 할 것 같아. 흙이 묻었나 안 묻었나. 잘못된 규제가 부작용을 낳고 이걸 피해가려고 또 다른 이상한 황당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농림부가 문제예요. 농림부가. 저는 농림부 장관이 누군지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당장 사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예, 아시아투데이의 김희석 논설실장이 이 문제 관련해서 짧게 정말 촌철살인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농지 한 귀퉁이에 코딱지만한 집 짓고 주말에 전원 즐기겠다는 게 뭐가 그리 큰 죄가 되고 나라에 부담이 되는가. 농지라서 안 된다고? 아니 법이 그렇다면 법을 바꿔야지. 이젠 국민들도 그 정도 여유는 좀 누리고 살자. 고작 6평짜리 자유도 6평짜리 행복도 규제하겠다는 것이냐. 자유주의 경제학자, 철학자 하이에크. 이 하이에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입법, 규제 입법이에요. 규제 입법. 이 규제 입법을 만드는 것은 화염이나 화약이나 폭약보다도 그 파괴력이 훨씬 더 크다. 잘못 만들면 큰일 난다. 법 하나 별것도 아닌 거라고 탁상머리에 앉아서 줄 하나 찍 긋는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법 때문에 포탄 맞고 쓰러지는 꼴이 된다. 규제 입법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게 자유주의 철학자 하이에크가 강조했던 말이에요. 농막을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게 어설프게 규제를 하면 결국은 인구 소멸, 인구 절벽에 부딪혀 있는 농촌에 귀농귀촌을 더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게 농민들한테는 무슨 도움이 되나? 귀농귀촌이 줄어들면 농지 가격이 오를 리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 그 땅에 농사 짓고 사는 농민들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돌아야 돈이 돌고 그래야 거기 사는 사람들이 생활이 조금이라도 더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지. 도대체 농막에서 그 6평짜리 농막에서 백보 양보해서 별장처럼 쓴다고 칩시다. 그 6평짜리 농막을 별장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잠을 자는 거가 도대체 누구한테 피해를 입힌다는 거냐 말이야. 패션업자들한테? 그러면 농림부가 패션업자들 로비 받고 지금 이 짓 하는 거냐. 누구한테 어떤 피해를 입히길래 이렇게 농막 규제를 하겠다고 나서는 거냐. 그것도 옹색하게 농사 짓고 자는 건 괜찮고 농사 안 짓고 자는 거는 맞겠다고 하니 도대체 농막에서 농사 안 짓고 자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무슨 피해를 입혔다는 거냐. 시장 가격이 잘 작동하고 있고 소유물을 지닌 개인들이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자신의 생각대로 이를 쓸 수 있도록 허용해야 다양한 시장, 다양한 기업가적 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실험 속에서 소비자들이 더 선호하는 것이 발견되고 발명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 시장이다. 어디다 함부로 규제의 칼을 휘두르려고 하느냐. 규제 입법은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폭탄 다루듯이 신중하게 해야 된다.
윤석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국정 철학을 높이 세워 올렸는데 이런 농림부 같은 이번 농막 규제 같은 정말 어설프고 황당한 입법안들이 걸러지지 않은 채 나와서 국민들을 화나게 만들고 있다. 참으로 놀랍다. 별 쓸데기 없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정부는 나랏돈 빼먹는 시민단체 조사하고 규제하는데 힘 좀 써라. 김인석 논설실장의 칼럼이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제가 농막 칼럼에서도 핵심적으로 지적한 것은 이 농림부의 이 농막 규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행정 철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이었어요. 농막 자체도 중요하지만 농막이라는 사례, 농막 규제라고 하는 농림부의 이 규제 사례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 1년이나 지났는데도 지금의 공무원 조직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대통령의 행정 철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점을 제가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농막 이것만이 문제라면은 농막 담당 과장 사표 내는 걸로 끝날 수 있어요. 농막 담당 과장 자천시키는 걸로 끝날 수 있어요. 이거는 농림부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행정 철학에 대한 물 이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막 해결된다고 해서 다른 정책이 이러지 말란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농림부 장관이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될 상황이다. 이것은 농림부 장관의 사퇴를 제가 촉구하는 겁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음지에 있어야 할 국정원. 이래도 되나? 국정원이 최근에 1급 간부 7명에 대한 보직 인사를 냈습니다. 7명. 대폭 교체한 거죠. 그런데 이게 일주일 만에 번복했어요. 일주일 만에 번복해서 이 1급 7명 전부 직무 대기 발령을 냈습니다. 보직 인사를 냈다는 뜻은 뭐냐면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다는 뜻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까지 한 인사를 다시 번복하고 대기 발령을 낸 것은 그야말로 이례적입니다. 뭔가 하여튼 비상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인사를 제거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정원의 특정 간부가 이번 1급 간부 7명 인사에 깊이 관여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이건 문제가 있다 라고 봐서 초유의 인사 번복 대기 발령을 조치한 겁니다. 정보당국의 고위 간부 인사가 대통령실의 인사검증을 물리는 거 대통령 재가까지 거친 뒤에 번복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국정원은 2주 전에 국장처장에 해당되는 1급 간부 7명에 대한 새 보직 인사 공지를 했다가 일주일 만에 발령을 취소했는데 복수의 국정원 관계자는 7명 모두 직무 대기 발령으로 붕 떠 있는 상태라 국정원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하고 지금 국정원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언론 취재에 따르면 김기현 국정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A라는 자가 인사전행을 하는 바람에 그리고 그것이 뒤늦게 알려지고 확인이 되는 바람에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A라는 자는 자신도 이 1급 인사에 포함시켜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A가 국정원 인사를 쥐락펴락한다는 투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들어간 것으로 안다. 대통령은 그 투서 내용을 잠정적으로 투서 내용을 맞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쪽팔린 거 무릅쓰고 일단 대기 발령으로
입장을 전환한 것 같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이번 1급 인사 대상의 절반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A 외에도 다른 인사 대상자들에 대해서 임명 부적격 사유가 될 수 있는 문제를 대통령이 인사 제거한 뒤에 뒤늦게 발견했다는 뜻 같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제거한 뒤에 인사전행 의혹이 제기돼서 인사가 철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만큼 국정원 지휘계통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제가 왜 이 칼럼을 주저했는가? 국정원은 음지에 있는 조직입니다. 박지원이가 원운을 바꿨지만 우리가 다시 되돌려 놓지 않았습니까?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음지에 있는 국정원은 인사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는 국정원장 빼놓고는 누구도 공개돼서는 안 되는 조직입니다. 국정원장이 어쩔 수 없죠. 청문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국정원장 딱 한 사람만 공개될 뿐이고 나머지 모든 조직은 물밑에 있어야 돼요. 음지에 있어야 돼요. 언제 어떤 인사가 있었는지조차도 몰라야 됩니다. 누가 어느 자리에 갔다고 하는 것조차도 몰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7명이 1급으로 갔는데 그중에 A라는 자가 인사 전행을 하고 이 사람이 김기현 원장의 최측근인데 자기까지 포함해서 해가지고 뒤늦게 문제점이 밝혀져서 대통령이 제각까지 한 인사를 다시 번복하고 대기 발령을 시키고 이게 어디 무슨 초등학교 무슨 줄반장 선거하는 겁니까? 다른 기관에서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이게 황당한 일일 텐데 예컨대 어느 부처의 장관이 1급 간부들 인사했다가 일주일 만에 번복하고 대기 발령 시켰다 합시다. 한두 명도 아니고 7명씩이나. 그 장관 사표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일반 부서도 아니고 국정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대통령이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발령 제가 한 인사를 다시 번복하고 대기 발령 시켰겠어요. 1차적으로 이건 국정원장 이하 국정원 전체가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더 나아가서 국정원 1급 간부들에 대한 인사 스크린, 인사 검증 국정원에서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통령실에 인사검증 또 법무부에서 인사검증하는 부서 뭐 한 겁니까 도대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1차 국정원장과 국정원에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웬만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웬만했으면 그냥 수습하고 갔을 거라고요. 대통령도. 도저히 그럴 수 없다고 판단했으니 이걸 번복하고 대기 발령시키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제각까지 한 인사를. 이 정도 됐으면 우선 국정원장부터 대통령한테 얼굴을 들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책임져야죠. 그럼 그걸로 끝나냐 말이에요. 인사검증팀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국정원 얘기라 제가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들이 좀 조용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더 이상 국정원 인사 가지고 언론에서 기사가 뜨지 않을 정도로 좀 깔끔하고 조용히 조치가 취해지길 바랍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 보훈의 진심인 윤 대통령 중도 견인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6.25 전쟁 서해 수호 보국 호훈
호국 보훈 국가유공자들과 그 가족들을 오찬에 초청해서 점심을 함께 하면서 극진히 예우했습니다. 제복 입은 영웅 그리고 그 가족들이 국민으로부터 존중받고 예우받는 보훈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 190여 명의 국가유공자 보훈 가족들과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함께 했습니다. 헤드 테이블에는 제1연평해전,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참전 장병 그 유가족들이 함께 했습니다. 대통령 옆자리에는 천안함 최원일 함장, 김건희 여사 옆자리에는 천안함 피격으로 전사한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문재인이한테 천안함 누구 소행이냐고 물었던 바로 그분입니다. 윤청자 여사가 자리를 했습니다. 또 역대 정부 처음으로 대통령 오찬에 대간첩작전 전사자 유족들이 초청됐습니다. 이 밖에도 3월에 인명구조 중에 순직한 고 성공일 소방교의 부친 성용묵님, 그리고 18개 보훈단체장, 모범회원 등 국가유공자 보훈가족들이 초청돼서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최원일 함장한테 힘든 시기를 보냈을 텐데 어려운 발걸음을 했다. 지금 최원일이는 아직 이재명이라는 자로부터 어떤 답변도 받지 못하고 있죠. 윤청자 여사는 예전보다 좀 편안하고 여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고요. 김건희 여사와 꽤 오랜 시간 담소를 나눴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영빈관 입구에서 초청자들 한 명 한 명을 악수로 맞이합니다. 평생을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헌신한 노병들은 대통령에게 충성, 필승 이런 경례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어제 이 자리에서는 영웅의 제복 수여 행사도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그동안 이 국가 유공자들이 허름한 조끼를 유니폼처럼 입고 다녔어요. 그건 이제 우리 광화문 국민혁명 같은 데 나가보면 왜 그런 국가유공자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등산 조끼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입고 다니시는 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국가보훈부가 그것을 재킷 형태로 사파리 재킷 스타일의 아예 제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6.25 참전 유공자 손희원 님, 김창석 님, 이하영 님의 제복 상의 단추를 직접 채워드리는 일종의 그런 의복 진수식 이걸 했습니다. 이 제복에는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정부의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그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새로운 제복이죠. 직접 친수 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국가 유공자들은 바로 국가보훈부가 제작해서 드리는 이 영웅의 제복 이것을 앞으로 공식 행사 같은 데는 입고 나오실 것 같습니다. 또 광화문 국민 대혁명 같은 곳에 나오실 때도 아마도 이런 제복을 일부러 챙겨서 입고 나오실 것 같습니다. 자, 제 칼럼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훈의 진심인 것 같습니다. 그냥 하기 싫은데 억지로 이건 뭐 대통령으로서 이거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니까 억지로 하는 그런 보훈이 아니에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이 담겨 있어요. 미국 국빈 방문 때 또 엘링턴 국립묘지, 또
또 지난 6월 6일 현충일 행사 또는 1년에 이 보훈 관련 행사를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보훈의 진심인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그래서 대통령의 마음이 담겨 있고 그 섬세한 그 배려가 담겨져 있어요. 그걸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 그래, 국가란 이런 것이지. 국가란 이런 것이지. 국가란 이런 것이어야 했지. 예, 그렇게들 많이 느끼실 겁니다. 예,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보훈. 그런데 이 보훈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이를 갈고 있는 집단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우리의 적 김정은입니다. 이 보훈이라는 게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김일성과 싸우고 김정일과 싸우고 지금 김정은과 싸우는 과정에서 희생하거나 순국하거나 전사하거나 이런 분들을 모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의 보훈에 대한 진심이 더 넓게 퍼지면 퍼질수록 바로 그 보훈의 적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이 3대 세습 권력은 경악하고 경기를 일으키고 부글부글 분노하지 않겠냐고요. 그러면 이 김정은에 의해서 지시받고 있는 김일성 주의 추종자, 김정일 포섭자, 김정은의 지령받고 움직이는 이 종북 주사파들도 김정은이하고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보훈에 대해서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얘기는 또 뭐냐? 보훈이라고 하는 거,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하는 보훈은 그 자체로 보훈의 적인 김정은 세력에 추종하고 그 김정은 세력과 함께 대한민국 전복을 꿈꾸는 종북 주사파들을 적으로 돌리는 겁니다. 동시에 이 보훈에 공감하는 절대 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리의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마에다가 나는 자유파, 나는 종북주사파, 나는 중도 이렇게 써 갖고 다니지는 않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의 이 종북주사파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보훈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을 거예요. 속으로. 겉으로는 감히 표현을 못하지만. 아, 저 자리에 우리 혁명 영웅들이 모셔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나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 저 자리에 박헌영이가 있어야 되고 모셔져 있어야 되고 4.3을 일으킨 김달삼이가 저 자리에 모셔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냐고요. 이 좌파들 입장에서는. 그럼 종북주사파들 그렇다 치고 우리 자유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문제는 중도인데 중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보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100이면 100사람 꼭 필요한 일이고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답변할 겁니다. 그 중도가 대한민국 중도인 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이 담긴 보훈은 종북주사파들을 소수파로 몰아내고 우리 자유파뿐만 아니라 이른바 중도 국민들을 절대 다수를 대한민국 편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예각화된 이념 전선이 되는 겁니다. 왜 문재인 종북주사파 때
김원봉이를 어떻게든 집어넣으려고 하고 이 좌파 것들을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했는지, 그것이 가장 첨예한 예각화된 이념 전선이라고 좌파들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훈의 진심인 윤석열 대통령이 보훈까지 정치적으로 기획하고 계획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윤석열 대통령은 보훈의 진심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보훈의 성격상 건국 과정에서부터 종북 주사파들과 목숨 걸고 투쟁해온 이 대한민국의 이 성격상 보훈이라고 하는 것, 대통령은 아무런 정치적 의도를 또는 공학적 접근을 하지 않고 그냥 진심 보훈을 한다 하더라도 그 보훈의 성격상 소수의 종북 주사파들 그리고 절대 다수의 자유우파와 중도파 국민들을 대한민국의 편으로 세우는 그런 정치적 행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본질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어설프게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된 보훈 정치 기획을 우리 자유우파가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얄팍하게 보훈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자,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보훈의 성격상 이것은 종북주사파를 극소수 소수파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가장 예각화된 전선이 된다. 그리고 중도하고 개념 없이 실체도 없이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대한민국 중도라면 이 보훈이라는 예각화된 전선 속에서는 대한민국의 주류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고 정체성을 다시 다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 구도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보훈의 이런 이념적 정치적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꿰뚫고 그에 상응하는 수준 높은 보훈 정치 기획, 이것을 우리 자유파가 고민하고 실행해야 된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오늘 고성국 칼럼은 정치개혁의 진정성 행동으로 보여야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어제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매우 중요한 주장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축소, 불체포 특권 포기, 문호동 무임금, 이것을 3대 정치개혁 과제로 내걸고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또 김기현 대표는 오늘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 정수 축소, 불체포 특권 포기, 문호동 무임금이라는 이 3대 정치개혁 과제를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반발을 했는데 정치 혐오 여론에 편승한 쇼다 이랬습니다. 이것들이 국민들이 여의도 정치판 직원들을 얼마나 혐오하고 있는지는 아는 것 같아요. 자, 김기현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당의 도덕성을 확고히 세워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하겠다. 불체포 특권 같은 구시대적 특권 포기를 말로만 하는 민주당과는 달리 실천했고 앞으로도 실천하겠다. 의원 정수 축소 국민의 요청이기도 하고 생산성 면에서도 국회의원 정수 구직 300명으로 유지할 이유가 없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 4월 당 회의에서도 의원 수를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 10%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253석인 지역구를 축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고 47석인 비례대표를 줄이는 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국회의원들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노동하지 않으면 임금도 없다. 일하지 않으면 월급도 없다. 이 원칙을 적용하자. 이거죠. 김남국이 이자가 코인 때문에 뭐 보름 이상 어디 코빼기도 안 베면서 세비는
따박따박 챙겨간 것 때문에 정말 국민적인 분노가 일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일한 만큼 세비 챙겨가도록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관철하자. 그러면서 이 개혁안에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특권 뒤에 숨어 있다고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곤란해졌죠. 대놓고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시비 걸기 시작한 것이 이겁니다. 불체포 특권 폐지는 개헌해야 되는데 지금 개헌할 수 있냐? 의원 정수 축소도 단기간 합의가 쉽지 않은데 이거 그냥 말로만 떠드는 것 아니냐? 존재감 없는 당대표의 국면 전환 카드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폄하했습니다. 자, 뭐 김기현이 존재감 없다고 하는 거는 뭐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김기현 입장에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국면 전환을 위한 카드로 썼다고 칩시다. 아, 그런들 어떻습니까? 그런들 어때요? 정치개혁만 하면 되지. 이제 김기현 대표도 공개적으로 질렀기 때문에 후퇴할 수 없어요. 이거 하나 관철 못 시키면 당 대표 물러나라 해야죠. 이제 국면 전환이건 뭐건 동기가 무엇이었든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치개혁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것들 불체포 특권 내려놓게 하고 의원 정수 축소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 관철시킬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모처럼 정확하게 얘기하면 김기현 당대표 된 이후 처음으로 들을 만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좀 관철시켜 나가도록 우리 자유파 국민들, 그동안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뭐 저부터도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제대로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주문을 제가 김기현 대표와 국민의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뭐냐? 불체포 특권 폐지, 의원 정수 축소, 무노동 무임금, 이게 다 헌법을 고치거나 국회법을 고치거나 뭐 이런 사안들인데, 그거 하겠다고 하는 이 국민의힘과 김기현 대표의 그 진정성을 믿고 싶어요. 저는 조금 전에 국면 전환이라는 동기 때문에라도 하면 되는 거지라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 국민들 전체는 그래도 저게 진정성이 있는 거야? 진짜로 하려는 거야? 아니면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알리려면 뭘 해야 되냐? 헌법 고치고 정당법 고치고 선거법 고치고 국회법 고치는 그 지난한 과정 아니고라도 당장 국민의힘이 저 사람들 진짜 하려고 하는 거야 보다 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특권 폐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폐지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먼저 행동하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장기표 대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모두 186가지의 국회의원 각종 특권들이 있다는 건데, 그 중에 꼭 법안 고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또는 당론적 추진만으로도 내려놓을 수 있는 특권들이 여러 수십 가지가 됩니다. 소소하지만 그 작은 실천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야, 이번에 국민의힘은 진짜 특권 폐지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해달라. 특권 폐지가 정략적 구호가 아니라 국면 전환용 꼼수가 아니라 진짜 진심이다, 진심이 담긴 행동이다 라고 국민들이 느끼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작지만 의미 있는 정치 특권 폐지 행동을 해달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 기차 탈 때 우리가 표 사서 타겠다 하고 행동하세요. 비행기 타고 갈 때 줄 서서 가겠다,
VIP실 우리 이용 안 하겠다. 그거 행동 못할 거 없잖아. 앞으로 국회의원 가족들 굳이 국회 약방에 가서 공짜로 약 안 타가겠다. 그거 실천하란 말이에요. 선언하고. 그리고 나 이제 헬스할 때 국회의원들만 쓰는 헬스장 이용 안 하고 지역구에 있는 10만 원, 20만 원 내는 헬스장에 등록해서 하겠다. 그렇게 실천하란 말이에요. 인증서 찍으란 말이에요. 나 이제 목욕할 때 국회의원들만 다니는 국회 목욕탕 사우나실 안 쓰겠다. 나 동네 목욕탕 쓰겠다. 목욕탕 앞에서 인증서 찍어서 올리라는 거야. 이게 어렵냐고. 이렇게 작은 실천들을 해 나가면서 우선 할 수 있는 특권부터 내려놓으면서 정수 축소하고 불체포 특권 폐지하고 무도무임금 관찰하겠다. 라고 해야 국민들이 믿고 함께 힘을 보태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또 국민의힘 의원 중에 뭐 이를테면 국회 본회의가 열렸는데 상임위가 열렸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나갔다. 스스로 계산할 수 있지 않냐. 내가 이번 달에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가 모두 20번이 열렸는데 내가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10번밖에 못 나갔다. 나 세비 절반 반납하겠다.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작은 행동이 큰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그러는데 실제로 결단도 디테일에 있는 거예요. 큰 소리만 뻥뻥 치지 말고 이 작은 행동 몇 가지를 통해서 국민의힘의 진심을 국민들한테 전달해라. 그래야 특권 폐지에 힘이 붙는다. 그래야 특권 폐지가 정치개혁이 국민의힘의 제대로 된 어젠다로 세팅될 수 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 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파이팅!